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23년 3회 실기 대비 예상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초에 보는 산업기사를 대비한 예상문제 해설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직경은 무엇인지를 적으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큐넷이라고 아실 겁니다. 큐넷에 들어가면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기출 문제의 출제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출제 기준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문제를 작성하여서 제 나름대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금 한 20문제를 해설할 건데, 이 문제를 해설할 때에 여기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요번에 실기 기출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실기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번 보시면 이제 네모 안에 이러한 정의들이 있는데, 이 정의들에 해당되는 물리적 직경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고,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100점을 3점이라고 해놨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에 대한 100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문제를 우리는 서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계산형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서술형 문제의 100점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물어보면 3점. 그래서 보통 서술형은 1번이 무엇인지 정답이고 2번이 무엇인지 정답이고 3번은 모른다. 그리고 3점이다 그러면 얘는 맞게 썼으면 얘는 틀리게 썼으면 사실 이게 2점 배점이 됩니다. 2점 배점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5점이라고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의 정답이 틀릴 경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 맞았더라도 정답이 틀리면 0점 아니면 5점입니다. 주어진 점수. 근데 서술형은 말 그대로 부분 점수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그냥 세 문제에 하나의 정답을 쓰는 건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을 4가지를 써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4점 배점이면 당연히 장점 하나 쓰는데 1점씩 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장점을 내가 쓰다 보니까 5가지를 썼어요. 4점인데. 그런데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이 5번째 쓴 이 내용은 아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리 맞는 정답을 써도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는 것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4개를 쓰라는데 여기 틀리게 쓰고 요거 맞게 쓰고 요거 맞게 쓰고 요것도 맞았다. 그런데 이거 채점 대상이 안 되니까 아예 이건 빼고, 여긴 1번 틀렸으니까 이건 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의 문제가 배점이 이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장 확실한 답을 먼저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산형 문제는 한 번 계산기로 하고 답을 쓰고 단위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꼭 필요해야 될 것은 검산입니다. 내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 답이 그 문제에 어떠한 답이 내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그 정답을 예를 들어서 100 단위의
답이 있는데 0점 얼마가 나왔다.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도 60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만약에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걸 놓치면 뭐 57점으로 떨어지고 58점으로 떨어진 예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답안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기를 부탁드리고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서 물리적 직경 중 가장 정확한 직경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요거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기 중에 또는 작업장 중에 떠 있는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면 그 형태가 고체나 액체 이 두 가지를 다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고 고체가 기체가 액체가 아닌 기체인 물질을 가스상 물질 또는 기체상 물질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 아니고 고체와 액체로 형성된 입자상 물질. 근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 틀리듯이 입자도 다 틀립니다. 어떤 입자는 완전히 동그랄 수 있고요. 어떤 입자는 부정형, 결정된 형이 없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입자는 막 저도 그 현미경을 막 보면 막 딸기처럼 생긴 입자도 있고 어떤 입자는 동그란데 여기 구멍이 파이고 막 별 입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 이런 입자를 부정형 입자라 그래요. 이런 입자를 볼 때 얘만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과 똑같은 원의 면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의 면적의 그 A라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는 이 면적의 값과 이 면적의 값이 같은 가상의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입자상 물질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면적이 같은 이렇게 완전히 원이라고 가상으로 생각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의 직경. 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또 정확해요. 이러한 직경을 뭐라고 하냐면 등 면적 직경 또는 등면적 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아닌 입자상 물질의 면적과 같은 등 원의 직경이라 원이 같은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이다. 그래서 등면적경 또는 등면적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보십시다. 입자상 물질의 한쪽 끝 가장자리와 다른 쪽 끝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로서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여러분들 이런 그 일정하게 생기지 않은 이런 부정형 입자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면적의 2등분선의 가장 긴 2등분선의 가장 긴 이 거리 요걸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페렛경이라고 합니다. 페렛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E-R-E-T 페렛 이거 페렛이거든요. 그리고 경은 직경의 영어니까 다이어미터, 페렛 다이어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다시 한번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면적의 가장 긴 선의 이등분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입자상 물질의 면적을 2등분한 선의 길이로 선의 방향은 일정하며 과소평가, 이건 또 반대로 과소평가예요. 과소평가할 단점이 있다니까 이러한 엉뚱하게 생긴 부정형 입자에 이렇게
반인 요런 건 아까 말한 페렉경이고 이렇게 짧게 이거보다 훨씬 짧죠. 짧게 하는 요런 직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마틴 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MARTIN 다이어미터라고 해가지고 마틴이라는 사람이 제안했기 때문에 마틴 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리적 직경, 등면적 경, 페렛경, 마틴 경 요 세 가지를 쓰시면 이제 3점이 얻게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요건 계산 문제. 이 산업기사에서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느냐, 어떨 때는 뭐 7개 나오는데 어떨 때 8개 나오고 어떨 때 3개 5개 나오고 이런 거는 출제하는 그 인력공단에서의 그 출제하는 분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따질 수 없고 보통 5개 이상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 원료인 미세가루 채우기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용량 공기 채취기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합니다. 사용하여 분당 800리터의 공기를 1시간 동안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를 위해 사용된 필터의 채취 전 무게가 2.5908g, 채취 후 무게가 3.8920g이었다. 시료 채취 당시 작업장 내 온도는 20도씨, 압력은 1기압이었다. 먼지의 평균 농도를 25도씨 1기압 조건에서 구하라. 단위는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그 입자상 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자상 먼지를 여과지를 이용해서 채취해 가지고 여과지의 무게 차이에 따른 거기에다 또 공기 채취한 양을 나눠서 나타내는 문제인데, 먼저 여기서 시료 공기 채취량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과연 공기를 얼마 정도 채취를 했냐, 이걸 V라고 하면 분당 어떻게 돼요? 800리터 퍼 미니트라 채취했다 그랬죠. 분당 800리터. 그리고 곱하기 지금 여기에 이제 세제곱미터가 지금 채취량이기 때문에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환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1000리터. 이건 이제 단위 환산 문제고요. 여기다가 몇 분 동안 채취했다 그랬죠? 1시간 동안 채취했다 그랬죠? 1시간이 이거 분리니까 60분. 6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20도씨 1기압일 때를 물어봤잖아요. 온도가 20도씨에 채취했는데 구하는 건 25도씨가 일 때는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20도씨일 때하고 25도씨일 때하고 25도씨가 조금 온도가 높지요. 그러면 공기의 양은 조금 늘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온도를 보정하는 그러한 법칙을 샤를레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칙의 보정치는 다 절대 온도로 보정합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자 273 플러스 했는데 여기 밑에 분모에 20을 대입할 것인가 분자 20을 대입할 것인가, 이게 지금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 전체 값이 25도씨 좀 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높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조금 더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큰 값을 위에다 대입하고 작은 값을 밑에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48.82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공기 채취량은 48.82 세제곱미터가 되고, 따라서 먼지 농도 C라고 하는데, 요거 C는 어떻게 되냐면 48.82 요거 밑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에 채취량. 왜냐면 여기 밑에 분모에 세제곱미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48.82분의 위에는 또 미리그램이잖아요. 필터의 무게 차이를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3.8920 빼기 2.59
08. 요거는 g이죠. g을 또 미리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곱하기 10에 3승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6.65 mg per 세제곱미터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먼지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계산할 때 이런 값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꼭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뭐 16.7로 나왔어요. 이건 다 똑같이 썼는데 이거는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잘못 눌렀어요. 아쉽지만 빵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 시험을 볼 때는 교수님이 보니까 이거 다 썼는데 이것만 이 친구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6점이라 그러면 뭐 5점 줄 수 있고 4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고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0점 아니면 자기 주어진 점수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또 지금 내가 여기 48.82 세제곱미터고 26.65 m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이거 끊어서 해보니까 48.55가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26.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계산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값이 완벽한 정답이 아니고요. 계산 문제는 항상 오차 범위를 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48.8이라 그러면 계산 다 정답 채점 자리 계산해 봐가지고요. 48.2에서 48.9까지는 다 정답 처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계산 활용법 잘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유해 물질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2차 표전 유량 보정기구 4가지를 적으시오. 그래서 4점입니다. 하나에 1점씩. 여러분 여기서 표준 유량 기구 보정기구가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습니다. 1차를 외우시든지 2차를 외우시든지 또는 2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차를 외워야 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작업장에 있는 유해 물질을 측정하면 그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TLV 노출 기준을 정하지요. 이게 뭐 ppm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정할 수 있는데 공기의 ppm은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랑 같다는 거 꼭 아시죠? 그러면 이 분모의 세제곱미터라는 게 뭐냐면 채취한 공기의 양입니다. 이 채취한 공기의 양을 잘못 채취하면 엉뚱한 값이 될 수 있어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초과했다고 나올 수 있고 또 초과했는데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료를 채취할 때 공기의 최적 유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료 채취를 하는 이 기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기구가 이러한 표준 유량 보정 기구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1차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2차 유량 보정 기구를 우리가 보통 적어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습식 테스트 미터 뭐 메타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영어 표현을 갖다 우리나라로 해다 보니까 조금 틀려도 되고요. 두 번째는 습식 있으면 또 건식 있죠. 건식가스 미터. 그 다음 세 번째 또 로타 미터. 로타 미터예요. 네 번째 오리피스 미터. 다섯 번째 벤트리 미터. 여섯 번째 베인
아네모미터. 한글로 써도 되고요. 이 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안내 날개를 말합니다. 안내 날개. 그래서 요 6가지 중에 4가지만 쓰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습식 테스트 미터, 건식 테스트 미터, 로타미터, 오리피스 미터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꼭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뭐 객관식 문제가 난다면 이거 외에 다 1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1차와 2차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정밀도와 정확도가 어떤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서 정답은 4가지 요거 6개 중에 쓰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작업 공기 중에 있는 가스상 물질을 액체 포집하는 흡수법에서 포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5가지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하나씩 5점, 5가지니까 5점이죠. 이 흡수법은 이러한 그 흡수병이 있습니다. 흡수병에 흡수액을 채워놔요. 흡수액을 채워놓고 이걸로 그 공기를 갖다가 빨아들이면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울이 생기겠죠. 방울방울 생기는 게 기포고요. 여기 액체가 흡수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포가 흡수액하고 만나서 그 기포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특정한 물질을 흡수하는 흡수액에 흡수돼 가지고 그 흡수액을 분석함으로써 그 유해 물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건데 보면 포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포, 여기에 이제 기포와 흡수액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 이 기포와 흡수액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 게 포집 효율을 높이는 방법의 가장 큰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기포가 굉장히 크지 않고 작아야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포에 이 발생한 기포의 흡수액 속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기포가 여기서 발생해 가지고 흡수액 속에 오랫동안 있어야지 흡수액의 그 유해 물질을 잘 흡수하겠죠. 그래서 기포의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흡수액의 온도를 낮추어서 오염물질의 휘발성 날아가는 휘발성을 제한한다. 보통 이렇게 흡수하는 이러한 그 가스상 물질이 휘발성 있는 가스가 많거든요. 뭐 유기용제 증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온도를 조금 낮추어서 오염물질의 휘발성을 제한하는 게 포집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2개 이상의 임핀저를 요 흡수병 자체가 이게 임핀저입니다. 임핀저라고 하고 요걸 흡수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흡수병을 임핀저라고 합니다. 임핀저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옆에 여기 나오는 걸 또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못 잡은 것을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다. 5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흡수액을 통과하는 시료 채취 속도를 낮춘다. 여기에 이 가스가 들어와서 다시 여기 나와서 나가는 시간을 좀 늦춰요. 그러면 오랫동안 여기 머무르겠죠. 물론 이제 뭐 체류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시료 채취 속도를 낮춤으로써 또 표집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5가지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요 계산 문제인데요.
메틸 클로로포름을 유기용제로 사용하는 작업장의 노출 기준은 350ppm이다. 이 작업장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 보통 우리가 8시간 하죠. 근데 TLV는 보통 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2시간 더 많이 작업했네요. 할 경우 보정을 꼭 해야 되는데 보정된 노출 기준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이게 차이가 얼마가 나는 뭐하고 차이가 나는가를 갖다 여기 단서 조형이 넣습니다. 보정 시에 브리프 스칼라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타난 보정 노출 기준식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얼마 차이 나는가를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점을 줬는데 일단 브리프 스칼라식으로 한 보정치하고 두 번째 고시에 나타난 보정식을 써서 이 두 가지 차이를 다 하면 6점이고 하나 썼으면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될 거예요. 그거는 채점하는 배점자의 어떤 권한이니까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리프 스칼라식은 8시간 아까 얘기했지만 8시간 노출 기준이 정식으로 TLV를 하는 노출 기준인데 이 8시간 노출 기준에다가 보정식을 어떻게 하냐면 작업한 시간이 H예요. H2분의 8. 원래 H가 8시간이면 1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8시간 노출 기준이 그냥 노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분의 8 곱하기 24 마이너스 H 나누기 16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게 브리프 스칼라식.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H 대신에 요 10시간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열을 대입해가지고 요 값이 350에다가 원래 350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8분의 8 곱하기 24 나누기 8 나누기 16 24 빼기 8 나누기 16 해서 하면 이게 얼마가 나면 245 ppm이 나옵니다. 245. 원래는 350인데 10시간일 때는 이게 좀 내려가 가지고 왜냐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노출이 좀 낮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8시간 노출 기준 값에다가 그냥 H분의 8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것만 곱해요. 요거는 그 미국의 OS HA에서 제시한 식이랑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시야. 그러면 보세요. 350 곱하기 10분의 8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얼마죠? 요게 280이죠. 자, 그러면 차이는 어떻게 돼? 280 빼기 245가 되죠. 그러면 35죠. 35 ppm. 따라서 이제 정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브리프 스칼라식의 보정값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타낸 보정 노출 기준식 노출 기준보다 몇 ppm? 35 ppm이 높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전에는 이 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브리프 스칼라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요 OSHA에서 제시한 요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작업 시간이 오버됐을 경우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청력도 검사, 그러니까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검사한 결과 청력 손실이 주파수별로 청력 손실이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500Hz에서는 8dB 손실이 나왔고 1000Hz에서는 10dB, 2000Hz에서는 16dB, 4000Hz에서는 20dB로 나타났다. 보통 우리가 이제 4000Hz에서 가장 청력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값이 제일 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6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 주파수별로 다 청력 손실 수치가 다른데 그러면 6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6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 몇 데시벨이 청력 손실이 있냐 하면 이게 6분법이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6분의
6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C입니다. 그런데 여기 A가 뭐냐면 요거 500Hz에서 8, B는 10, C는 16, D는 20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8 플러스 2 곱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16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13dB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6번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은 13dB이다. 한번 내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채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 식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간단한 식이니까 그냥 답을 13dB로 이렇게만 딱 쓴 거예요.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이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그러면 0점입니다. 답만 쓰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한테 왜 이 답만 쓰면 틀리냐 그랬더니 이분은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중요한 게 공식 쓰시고 풀이 과정 쓰시고 사실 얘는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써도 돼요. 원래는 공식 알고 쓴 거니까. 그런데 이거 정답을 이렇게 대입하는 게 확실히 대입해야 되니까 공식 쓰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추천하는 게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써라. 해당되는 공식을 써라. 그리고 해당되는 그 공식에 나오는 인자의 값을 대입해라. 그리고 나서 정확한 계산을 해라. 그 계산한 값이 엉뚱당투한 값이 나왔다. 만약에 13이지. 이게 평균 청력선이 13인데 만약에 130이 나왔다. 그럼 이건 답이 아닌 걸 눈치를 채가지고 다시 한번 검산하는 그러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방사선량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4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1번을 보시면 1kg의 공기에 대하여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기량을 생성하는 방사선량의 단위로 방사선량으로 단위는 쿨롱 퍼 킬로그램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선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는 그 빛을 쪼인다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두 번째, 방사선이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 그 물질의 단위 질량에 흡수된 에너지로 단위는 그레이. 이게 이제 SI 단위인데 이걸로 나타난다. 이거는 사실 이 물음에 답이 있는 건데 흡수 선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량의 에너지가 인체 조직에 흡수되었을 때 생체에 미치는 효과인 RBE를 곱한 선량으로 흡수 선량에다가 RB로 나타내면 단위는 10W. 요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그 어류에 몇 10W 이렇게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 10W가 이를테면 하나의 이 선량의 단위입니다. 요 선량은 등가 선량입니다. 등가 선량. 그 다음에 4번, 인체 조직의 등가 선량의 조직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조직 가중치를 곱하여 방사선을 받은 모든 조직에 대하여 합산한 것으로 이것도 단위를 10W로 하는데 이거는 유효 선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잘 읽어보면 그 말 속에 정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요 방사선량 4가지가 있는데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요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산업 통계 문제인데 작업자의 공기 중에 아황산가스 SO2죠. SO2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아황산가스 농도가 측정되었다.
이때 측정된 아황산가스의 기압평균 우리는 보통 지오메트릭 민 해가지고 GM이라고 합니다. GM 공식은 사실 요 개수, 측정한 개수가 여기 지금 5개죠. 5 루트 0.3 곱하기 0.8 곱하기 0.4 곱하기 0.6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걸 다시 풀려면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그대로 넣고 5분의 1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0.49 ppm이고요. 풀이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GM 풀이 방법 두 번째로 로그 GM은 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각각의 다 로그를 취해요. 0.3 플러스 로그 0.8 플러스 로그 0.4 플러스 로그 0.6 플러스 로그 0.5 요걸 다 더해가지고 5를 나누면 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값이 마이너스 0.308이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GM은 10의 마이너스 0.308승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이게 0.49 ppm. 저 값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로 이 산업 통계에서 기압 평균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꼭 그 공식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 후에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에 처음 사용할 경우 점검사항.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조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4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이때는 처음에 뭐를 하냐면 덕트 접속부에 이완 유무, 이완을 헐거움이라 그래. 헐거움. 이렇게 잘 끼워졌는지 또 잘 끼워지지 않은지, 헐겁게 끼워졌는지 그런 걸 갖다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흡기, 배기 능력의 적정성, 그러니까 잘 빨아들이느냐 잘 불어내느냐 하는 능력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덕트 및 송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 덕트나 송풍기 쪽에 그 먼지가 쌓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분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치워야 돼요. 그걸 갖다 점검을 하고 퇴적 상태는 점검하고. 네 번째, 기타 국소 배기 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필요 사항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 유지를 위한 필요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점검해서 다시 가동시켜야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중에 자연 환기와 강제 환기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합하여 3가지씩, 그러니까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그래서 6점을 배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환기라 그러면 보통 열과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한 것이 자연환기예요. 그래서 자연환기는 그냥 창문, 이쪽 창문 열고 저쪽 창문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끔 하는 게 자연환기인데, 이러한 그 장점이나 단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해서 3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뭐 장점 다 써도 되고 단점 다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자연환기는 환기량 예측 자료를 구하기 힘듭니다. 환기량 예측 자료, 환기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방비 효과의
냉방비 절감 효과. 무슨 얘기냐? 창문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냉방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냉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한 온도차와 바람이 있다면 효과적이다.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단점은 외부의 기상 조건과 내부 작업 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면 한기량 변화가 심하다,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세 가지죠. 이게 자연환기의 장단점, 그 다음에 강제환기의 장단점 세 가지 쓰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강제환기는 환풍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면 이런 냄새 빠지라고 하는 환풍기 있죠. 그런 걸 사용하는 게 강제환기예요. 그래서 환풍기 가동에 따른 소리 발생하죠. 그 다음에 진동 문제가 있어요. 진동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필요 환기량을 환풍기의 용량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 용량을 갖다가 좀 세게, 약하게 해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 조건에 영향이 적다. 강제로 환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빼내는 거니까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점으로는 자연환기의 반대처럼 동력을 이용하니까 냉난방 효율에 막대한 에너지를 또 소비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세 가지씩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장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죄순환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650 ppm, 극기 중의 농도는 500 ppm, 550 ppm이었다. 또한 외부 공기 중에 CO2는 350 ppm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실내의 그 공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희석도 하고, 또 내부 재순환, 일부 순환된 공기 중에 공기를 또 이렇게 순환할 때 그 순환된 그 외부 공기가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를 구하기 위해서는 CO2 농도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공조 시스템에서. 그래서 외부 공기의 함량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극기 중에 외부 공기의 함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 공기 함량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 외부 공기를 우리가 아웃도어 에어라고 해가지고 OA라고 해요. 요거 공식이 있습니다. CR-CS CR-CO 해가지고 곱하기 퍼센테이지인가 10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CR은 뭐냐면 재순환된 공기의 농도예요. 그러면 저기서 650 빼기 CS는 뭐냐면 극기 중의 CO2 농도 550, 그 다음에 CR 650이라고 그랬죠. CO는 뭐냐면 외부 공기 중에 350. 이 숫자만 대입해 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100, 300이니까 33.4
33% 되죠. 그렇죠? 34.33% 이게 답이고요. 그래서 이 33.33 3분의 1 정도의 극기 중에 외부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전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외부 공기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함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숙지하셔서 활용하실 바라고, 이 문제를 좀 변형해서 이 값들을 조금씩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건설 현장, 또 여러 가지 그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걸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또 조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3가지로 이건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예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게 중대재해입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는 뭐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이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요것도 중대재해, 요것도 중대재해. 물론 다 있어도 중대재해입니다. 3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직업병이죠. 질병자가 이것도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정리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사망자는 1명이고요. 3개월 이상 요양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법에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소배기 장치 후드에 관련된 용어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6점, 하나에 3점씩 해가지고, 후드에는 이런 후드가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 통풍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요런 플랜지가 있고요. 여기 플랜지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는 요 후드와 이 덕트 사이에 이렇게 경사지게 잘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테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롯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늘고 긴 이러한 구멍을 슬롯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플랜지는 일명 플랜지는 우리나라 말로는 갓이라고 됩니다. 갓.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후드 뒤쪽의 공기를, 후드 뒤쪽의 공기는 오염 안 된 공기를 말하거든요. 후드 뒤쪽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후드에 직각으로 붙인 판입니다. 그냥 판. 일명 갓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플랜지를 붙이면 그 역할은 뭐냐면 필요 환기량을 25%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필요 환기량을 25% 감소시켜 가지고 동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테이퍼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후드와 덕트의 연결부,
요걸 말합니다. 요거 연결하는 요 연결부. 연결 부위로 보통 포이식 후드에서는 각도를 약 45도 각도로 하는데 외부식 후드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후드와 덕트의 연결부라고 하셔도 되고요. 테이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롯의 후드의 정의는 뭐냐면 후드 개구면, 그러니까 이 면이 있죠. 요 면, 공기가 들어가는 면, 후드 개구면의 길이 L이라 그래요. 여기 L. 그 다음에 길이와 폭, 위드스 해가지고 여기 W예요. 폭의 B, 즉 L분의 W가 0.2 이하 미만인 가늘고 긴 면을 지닌 후드를 슬롯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테일한 플랜지, 테이퍼, 슬롯 이런 정의들도 여러분들이 가끔 그 실기 기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포착점까지의 거리가 보통 우리가 이걸 제어거리라고 해요. X라고 하는데 0.4m, 제어속도 VC라고 해가지고 0.5m/s. 개구 면적이 우리가 AH라고 해가지고 후드의 개구 면적이 0.5 제곱미터인 외부식 장방형 후드. 장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자유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이 후드를 똑같은 후드인데 테이블 위에 설치한 경우, 자유공간에 설치된 거하고 테이블 위에 설치한 경우의 차이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델라벨리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자유공간에 있을 때의 그 델라벨리식은 60 곱하기 VC 곱하기 10의 X 제곱 플러스 A H죠.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60 곱하기 0.5 곱하기 10 곱하기 0.4의 제곱 플러스 0.5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63이 됩니다. 맨 앞에 60이 있으니까 요거 미니트가 됩니다. 60이 없으면 요게 세크가 돼요. 초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위에 놨어요. 테이블 위에서의 그 필요 성풍량은 이렇게 됩니다. 60 곱하기 0.5 곱하기 요게 10x가 제곱이 아니라 5x 제곱이 돼요. 5 곱하기 0.4의 제곱 플러스 0.5. 자, 테이블 위에 놓으면 요게 10이 아니라 5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 39가 돼요. 그러면 63에서 39를 빼면 2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차이는 2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공식만 알면, 델라벨리 공식만 알면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계통,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송풍량이 Q가 36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인 국사비계 장치에서 송풍기의 전압 FTP 산출하였더니 200ml H2O였다. 여유율 에타가 30%인 송풍기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소요동력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킬로와트 동력을 구하는 식. 자, 6120. 6120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2에다가 60을 곱한 값이라 그랬어요. 곱하기 송풍기의 효율이 0.7이죠. 70%니까. 그리고 전동기의 효율은 80%니까 여기 곱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없는 식이 많은데 전동기 효율이 나오면 전동기 효율도 밑에다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Q는 얼마나 했어요? 3600인데 이게 아워니까 미니트로 바꿔야 되니까 6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풍기 전압이 200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유율이 30%라 그랬어요. 여유율. 여기에 이제 여유율을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30%에 0.3 곱하면 절대 안 됩니다. 1.3을 곱해야 돼요. 30%의 여유율이 있으니까 1.3을 곱하면 4.55 킬로와트. 자, 요거 여유율이 30%다. 뭐 여유율이 50%다 그러면 1.5를 곱하고요.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동기 효율이 있을 때는 이 밑에 또 곱하는 거예요. 이 효율 옆에서 또 곱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서 15번 약간 까다롭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정확하게 공식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의 풍량 조절 방법. 송풍기의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여러분 송풍기의 상사 법칙, 다른 말로 닮은 꼴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회전수, 송풍기의 회전수 조절법이 있어요. 회전수를 조절해 가지고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안내익 조절법이 있어요. 안내익은 안내 날개라고도 해요. 안내 날개 조절법.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베인 컨트롤 법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오는 그 입구에 안내 날개 각도를 좀 조절해 가지고 공기를 막거나 또는 공기를 잘 들어오게끔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송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안내 조절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댐퍼 부착법. 댐퍼 부착법도 이것도 가장 쉬운 방법인데, 들어오는 요 덕트 입구에 나비 모양의 날개를 가진 댐퍼를 조절해서 빨리 들어오려면 날개를 접어요. 그리고 막으려면 날개를 피고 해가지고 요게 댐퍼거든요. 요게 댐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송풍기의 풍량 조절법, 회전수 조절법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안내익 조절법, 그 다음에 댐퍼 부착법, 이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에 1점씩 3점을 부여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덕트의 시작점에서 공기의 배나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배나 수축이 뭐냐 도대체? 또 이 배나 수축이 일어나는 지점과 붕괴되는 지점, 일어나는 지점과 붕괴되는 지점을 덕트 직경을 기준으로 설명하라. 이런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근데 배나 수축이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배나 수축은 여기 이제 덕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 이게 D거든요. 여기 지름 D면 여기 한 0.2D 정도 지나서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축이 돼서 들어와요. 수축이 돼서 요게 이제 빈 공간이 생겨요. 이러한 공기가 수축해서 들어오는 걸 갖다 배나 수축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이렇습니다. 덕트 내로 공기가 유입될 때, 덕트 내로 공기 유입 시 기류 면적이 축소되는 현상을 말해요. 정의가 덕트 내로 공기 유입 시 이 기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축이 돼서 들어왔다 다시 퍼지거든요. 요 수축되는 현상을 배나 수축이라고 그러고, 요 시작되는 점은 덕트 하류, 덕트 직경의 약 0.2D 하류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덕트 직경의 약 0.2 하류에서 시작되고 2D 정도에서 붕괴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수축돼서 들어오다가 다시 이 정도에서 완전히 이제 이 덕트 직경만큼 퍼져서 들어온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지점 0.2D, 붕괴되는 점 2D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정의 쓰시면 되고, 그래서 2점 2점씩 부여해가지고 정의 2점, 요 하나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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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서 4점을 부여했습니다. 배나 수칙 꼭 알아두세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한 집진장치의 적정한 처리 배출가스의 장치 유입 속도. 요거 이제 대기 환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정 집진장치 벤츄리 스크러버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벤츄리 스크러버고요. 그다음 원심력 집진장치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클론이고요. 그다음에 여과 집진장치인데, 이 장치로 처음 들어올 때의 유입 속도가 다 틀려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세정 집진 장치는 빨리 들어옵니다. 이 벤츄리 스크러버가 굉장히 빨라요. 유입 속도가. 그래서 60에서 90 m/s예요. 1초에 60에서 90이면 엄청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주지 않고 뭐 이게 65, 85 이것도 답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오는 값은 무조건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60에서 90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의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에서는 요거는 7 m/s에서 15 m/s. 요것도 마찬가지 사이에 들어오는 값이면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 집진장치는 굉장히 적어요. 초당 3m. 천천히 들어와야지 여과지에 먼지가 쌓이게 되죠. 너무 빨리 와가지고 통과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3 m/s. 그래서 세정 집진 60에서 90, 원심력은 7에서 15, 여과 집진은 3 m/s.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거 산업재해 문제인데, 3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어떤 공장에서 1년간 3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근로시간의 5%의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 도수율 얼마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가 도수율인데, 기준 단위가 뭐냐면 100만 시간당이에요. 100만 시간당 얼마의 비율로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도수율 공식을 우리가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연 근로 시간수예요. 1년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 분의 재해 발생 건수예요. 곱하기 100만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10의 6승을 곱해줘요. 100만을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면 300명이 근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고요. 그 다음에 50주를 갖다 1년에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만 시간을 연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5% 결근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 5%를 빼야 돼요. 그래서 60만에서 실제 연 근로시간 수는 60만에서 빼기 60만 곱하기 0.05 이거 빼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57만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게 57만, 그 다음에 재발생 건수가 30건이잖아요. 30 곱하기 10에 6승 하면 몇 퍼센트의 도수율이 되냐면 52.6, 52.6의 도수율을 구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1년 동안에 100만 시간당 52.6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도수율이 크면 클수록 그 사업장은 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적으면 좋아요. 적으면.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100만을 곱하니까 100만이 뭐예요? ppm이죠. ppm으로도 표시해요. 만약에 이게 1이다 그러면 100만 시간 한 건밖에 사건이
발생한 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의 뭐 재해 발생 건수를 위하여 뭐 이렇게 또 표도 써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 재해 발생이 한 건도 없어야 되지만 이 도시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또 제조 현장 이런 데서 많이 노력한다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산업기사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근로자로부터 30cm 떨어진 물건이 바닥에 놓여져 있다. 이 물건을 120cm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1분에 3회씩, 하루에 3번씩 해요. 1분에 3번씩 하고 1일 8시간 반복 작업을 할 경우 인양물 취급 최빈수는 8시간 작업에 12로 계산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감시 기준과 최대 허용 기준을 계산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으로 물건의 손잡이를 양호하며 NIOSH 기준을 따라 감시 기준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건 아주 친절히 이렇게 감시 기준 구하는 공식을 주어졌어요. 보통 산업기사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려운 거는. 그러면 여기서 H가 뭐며, 요 D가 뭐며, F가 뭐며, Fmax는 뭐냐, 이걸 갖다 이제 대입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단 감시 기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 H는 뭐냐면 근로자로부터 30cm 떨어져 있다 그래요. 수평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의 15가 됩니다. 1-0.004 곱하기 0-75의 절대값이에요. 이거 절대값이고, 절대값이니까 이게 75가 되겠죠. 곱하기 0.7 플러스 이 D는 뭐냐면 120c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D가 이를테면 1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 곱하기 1 마이너스 여기 보면 인양밀 최빈수 최대로 많이 들어 올리는 게 Fmax가 12고요. 12라고 그랬죠. 8시간에 12로 하고 들어 올리는 작업 1분에 3회씩 했으니까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공식에 인자에 이런 값을 대입해가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를 잘 두들겨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회가 되냐면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8kg이 됩니다. 이게 8kg. 이 근로자는 이 근로자의 그 감시 기준은 8kg이에요. 8kg의 물건을 들었을 경우 이 사람이 이런 그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8kg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허리 뭐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허리를 다치거나. 그런데 그러면 AL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MPL 최대 허용 기준은 뭐냐면 이 공식이 있습니다. 3 곱하기 AL이에요. 최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그러면 AL이 3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8은 24. 이 근로자는 24kg 이상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로 많이 들어도 24kg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 허용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양 작업, 즉 들기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련된 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고, 요 AL 요 공식은 사실 기사 같으면 이걸 갖다가 외워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이거 공식을 주어져 가지고 이러한 모르는 인자의 값을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AL을 구하고 MPL을 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3회 실기 대비 예상문제의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는 이제 수험생 모두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문제를 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예상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나 이런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니까 꾸준히 끝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